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0일 오전 10시입니다. 미국 현재로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반역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퇴임을 합니다. 국가 반역, 정확하게 말하면 내란 선동입니다. 자, 이분이 남긴 유산이 뭐냐? 방금 배달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유산 해가지고 The Shame이라고 했습니다. 수치. The Shame and the Opportunity. 기회. 이것은 트럼프가 만든 어떤 기회가 또 있다는 거죠. Shame. 수치. 아마 미국 대통령사를 쓰는 학자들은 아마 최악의 대통령을 고르는 것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럼 최고는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은 보통 링컨을 칩니다. 링컨. 근데 조 바이든이 지금 링컨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을 할 때 상황하고 지금 바이든의 취임 상황이 똑같습니다.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분열됐고 이번에는 트럼프의 선동에 의해서 민주당파와 공화당파로 딱 분열돼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가장 큰 악의 유산은 그 정직하기로 유명하던 미국 사람의 약 30%를 속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선동으로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미국 사람들의 30%, 그리고 공화당원의 약 70%가 속았습니다. 이 속인다는 것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속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음모론은 아주 굉장합니다. 이 바이러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사람이 또 바이러스를, 거짓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약 1억입니다. 1억. 약 1억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든 이것을 치유하는데 아마 바이든이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자기 고향인 델라웨어를 출발해가지고 밤에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링컨 기념관에서 밤에 이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약 40만 명을 추도하는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연설을 링컨이 한 적도 있습니다. 링컨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이 천하 명문으로 꼽힙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제 하루가 딱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20일, 미국 시간으로 20일 정오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제 한 16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 사이에 트럼프가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이 사면권은 사실은 왕조 시대의 유물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데, 살리는 능력, 이게 대통령 중심제를 취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요새 사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행사할 때는 보통 억울한 사람 또는 나라를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트럼프는 아마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사면할 것으로 보이고, 사면해달라고 해서 로비를 하고, 로비하는데 금품을 약속을 하고 했다는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사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악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갑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리조트로 가는데,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지난 152년 동안 미국의 전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에서 기다리면은 이제 신임 대통령이 옵니다. 그러면 맞아서 같이 자동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갑니다. 그 사진이 항상 나오죠. 그게 바로 미국의 자랑인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임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미국 시간으로 20일 12시 전에 다른 데로 가는데 우선 워싱턴에 있는 앤드류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1을 타고 밤비치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마린1은 이게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퇴임식을 한답니다. 퇴임식을 할 때 21발의 예포, 그리고 빨간 카펫 등을 깔고 국빈 출국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자, 지난 152년으로 구설을 올라가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원훈들 중에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 건국 정신의 기초자이죠.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나빴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취임할 때 존 애덤스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존 애덤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죠. 이 사람도 후임인 앤드류 잭슨이 취임할 때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나 또 하나 더 있네요. 벤 뷰런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언제냐? 바로 1869년 남북전쟁의 북군사령관이었던 글란트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1869년에 퇴임을 할 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퇴임이 아니라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취임할 때, 그란트가 취임할 때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링컨의 후임자죠. 링컨이 암살되고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존슨과 그란트는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앤드류 존슨이 탄핵 소추를 처음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 점에서 이 트럼프가 비슷해요. 그러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이 파면을 면했던 앤드류 존슨이 그란트가 당선이 되어서 백악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이후에 152년 만에 처음으로 신임 대통령과 악수하지 않고 떠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직까지도 자기가 졌다는 이야기를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인수인계를 시작합시다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 정권 이양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전화, 백악관 면담, 취임식 참석, 요 세 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가장 치사한이란 단어는 바로 트럼프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당될 거라고 합니다. 보통 치사한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트럼프에게는 치사한이라는 표현도 오히려 칭찬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번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런 선동가를 뽑아가지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선동가를 제어할 적당한 방법은 선거밖에 없구나. 그 미국도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새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이죠.
어제 또 공화당에서 현재 공화당의 사실은 제1 실력자는 미치 맥코넬 켄터키 출신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상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아주 딱 대놓고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난동을 주동했다 해가지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트럼프가 난동을 주도했다.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론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이 난동은 트럼프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처음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미치 맥코넬이 이제는 상원 지도자가 아닙니다. 상원 지도자는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의석수는 50대 50이고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상원은 이제 민주당 지배가 됐는데 상원에서 이루어질 이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첫째 트럼프를 파면한다. 이제는 뭐 파면한다는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기록에는 남길 필요가 있죠. 파면당할 만한 나쁜 짓을 했다.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그런데 과연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공화당이 사후 탄핵에 참여하겠느냐는 겁니다. 17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망이 흥크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원의 약 70%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그 사람들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트럼프를 탄핵했을 때 과연 공화당이 쪼개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트럼프 탄핵에 가담하면 한 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대중들의 압박, 트럼프 지지자들의 압박이 있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이 음모론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 극성파가 됩니다.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거짓말의 슈퍼 전파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바로잡을 힘은 바이든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화당이 바로 서야 됩니다. 공화당이 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유산인 약 1억, 약 30%의 미국인들, 약 60%의 공화당원이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갔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선동된 대중이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죽고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항복을 하고 그게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완전히 관리되는 일종의 식민 통치를 받는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무슨 나치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악의 유산을 남겨놓고 나가서 아마 앞으로 또 트위터 계정은 막혔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계속 선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점은 어떤 문제를 드러내버리면 이게 해결의 길로 가는데, 좀 문제는 이게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1억 명을 정신적으로 치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앞으로 4년은 참으로 고달픈 길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문제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점은 미국 인구보다 많은 약 4억 자루의 총을 가진, 그중에 총기 보유가 특히 높은 백인들이 반 바이든이라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총을 들고 미시건인가 어제 CNN에 비춰주는 화면을 보니까
트럼프 추종자들이 아주 장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더라고요. 아마 주마다 주에 따라서 그런 것도 허용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재인 정권도 트럼프와 다른 성격의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정통 민주당 외교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 민주당 외교 노선이라는 것은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자유지향적인 국제 개입주의, 이렇게 해서 미국 역사상 이 외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과 인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오도르 루즈벨트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오도르 루즈벨트는 일본과 밀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에 한국을 식민 통치로 하는 것을 사실은 양해하고 그 대신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한다. 소위 테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더구나 프린스턴 총장 시절에 그 학생 이승만을 매우 총애했던 사람이죠. 우드로 윌슨은 이상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1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협상을 하면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전쟁을 막자. 또 하나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사람이고, 이 민족 자결주의가 3.1 운동의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좋은 인연이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에서 1943년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합의하는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의 세 참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처칠, 장개석,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트루만은 정말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은인입니다.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통해서 한국을 건국하고 6.25 때 한국을 구해주고, 또 중국은 남침했을 때 메가더가 한국을 포기하자고 했을 때 안 된다 해가지고 한국을 두 번째 살려준 트루만 대통령. 제가 민주당 대통령만 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와 동갑인 박정희, 두 사람의 만남이 아주 중요하죠. 박정희 장군이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국가재건회의 최고 의장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케네디와 단파를 짓고, 케네디는 군사정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 월남 파병. 존슨 대통령 시절에 한미관계가 가장 좋았습니다. 월남 파병의 혈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화당 대통령이 카트인데, 민주당 대통령이 카트인데, 이때 조금 삐끗하겠습니다. 카트의 인권 정책이 박정희를 괴롭혀가지고 그게 12.6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미국 민주당이 주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법치, 민주주의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무슨 기발한 수가 없을 겁니다. 현상 유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덮고 오로지 김정은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 관계가 여기서 가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 충돌. 그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게 한국을 위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잘 보여주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을 보호할 거냐, 어떻게 하면 김정은 눈치를 볼 거냐 치중하다가 대한민국의 국민, 국군, 국익을 배신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맞설 때
거기서 어떤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트럼프 맹종자들도 이제 파탄을 맞았습니다. 요사이 그 목소리가 축 처져 가지고 또 무슨 트럼프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16시간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들이 반미단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미단체, 바이든 나쁜 사람이다, 바이든을 뭐 해야 한다 하는 아주 흠상궂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건 다 이제 가십 수준이 돼 버리고, 자,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은 우리가 이 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동은 폭력과 똑같습니다. 폭력은 이제 주먹이라 총칼로 하니까 그게 이 선동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선동에 의한 이 전체주의 통치나 폭력에 의한 전체주의 통치나 똑같다 이겁니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우냐. 특히 권력자가 선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권력자의 선동이라는 점에서 문재인과 트럼프가 딱 닮은 꼴입니다. 권력에 의한 선동.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에 의한 선동을 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한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이제 치유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언제 치유 단계로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내년 1년, 올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